네, 이제 3월 중순이 시작됩니다. 먼저 이번 주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정 챙겨보겠습니다. 네, 그 3월 10일은 이제 미국의 2월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오고요. 오라클과 TSMC가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3월 11일은 이제 미국의 1월 졸트라는 구인 이직 이제 고용 보고서가 나오게 되고요. 3월 12일은 미국의 2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그날부터 미국에서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3월 13일은 미국의 2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요. 3월 14일 날은 미국에서 발표하는 그 3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 정부의 예산안 합의 마지막 그 날짜기 때문에 이런 일정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건 어떤 거죠? 역시 그 물가가 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소비자 물가가 최근에 조금 또 한번 올랐다가 약간 좀 진정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 소비자 물가가 계속 안정감을 찾아야 금리 인하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고, 요새 또 기대 인플레이션 얘기가 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 우려 때문에 좀 이제 설문조사를 할 때 앞으로 물가 오를 거란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에 반영이 되는데 이 수치가 조금 진정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강 제품에 대한 이제 관세를 최근에 좀 계속해서 부과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3월 10일부터 이제 관세부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즘에 트럼프가 자꾸 연기해요. 연기하니까 이것도 연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3월 10일 날 실제 부과할지 한번 지켜보시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미국의 AI 기업들이 너무나 좋은 실적에도 주가가 폭락하고 있죠. 근데 오라클도 AI 기업이긴 클라우드. 이 오라클이 이번에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만드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잖아요. 오픈 AI랑. 그래서 여기서 실적 발표하고 또 주가 반응이 어떨지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오늘을 위해서 아껴놨던 이야기, 조선주에 관련 이야기인데 이게 뭐 시대가 부르는 주도주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좀 살펴보면은 막상 그 실물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선박발주는 부진하다 이런 분석도 있어서, 그렇다면 조선주를 지금부터는 이제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근데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시대가 부르는 게 맞아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트럼프가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자체로 맞네요. 몇 년간은, 왜냐하면 군함도 필요하죠. 알래스카 개발도 해야죠. 또 거기에 중국배 규제하죠. 중국배가 미국에 들어가면 이제 벌금 내야 돼요. 그럼 이제 아무래도 수많은 선주들이 한국배를 선호하겠죠. 그것도 있고 또 거기에 LNG 개발해서 수출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한국 조선에 도움이 없으면 미국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대가 부르는 게 맞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근데 다만 주가는 중간중간 조정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빌미가 생길 때 받게 되는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주가만 봐서는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닌가 싶긴 하지만 실물 지표는 사실 좀 좋진 않아요. 그래서 한 증권사에서 나왔던 자료, 이게 KB증권의 한 애널리스트 분이 썼던 보고서인데 2월 달에 그 신조선 발주, 해운사들이 선박 발주를 하잖아요. 이게 많을수록 당연히 좋죠, 조선주는. 근데 신조선 발주가 50척인데 전년 같은 동월에 181척을 발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72.4%가 급감을 했어요. 발주가 줄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표들은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조선주가 너무 좋으면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좋은 지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올해 그럼 1, 2월 합쳐서 누적 기준으로도 작년 대비 74.2%가 감소했어요. 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발주가 많이 줄었고, 그래서 한국 점유율은 뭐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근데 이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 한국, 일본 다 똑같아요. 모든 이 선박에 대한 발주가 대부분 좀 많이 좀 줄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신조선가도 좀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뭐 장기화된다 이거보다도 이 선주들이 또 어느 시점에서 발주 늘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1, 2월 데이터만 봐서는 발주가 좀 많이 꺾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또 이게 울고 싶은데 또 뺨 맞는 약간의 재료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가는 괜히 그냥 빠지진 않거든요. 뭔가 이슈가 있어야 빠지는데 이 발주가 좀 줄어들었다는 이슈로 많이 올랐던 조선주가 한번 빠질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급락하면 그때가 저는 또 기회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끝났다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재료 정도는 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다 조선 좋다는 얘기 지금 하잖아요.
그래서 뒤늦게 쫓아가진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오히려 또 이제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예, 분명히 그렇게 항상.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식이 있어서 이게 중국에서 그러니까 유통사들이 지금 미국 규제를 무시하고 엔비디아의 블랙웰 이거를 불법 유통했다 이런 소식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급락했었다. 그럼 앞으로 중국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한국 반도체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뭐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도 뭐 당장 좋다 이거보다도 엔비디아 수출이 줄면 하이닉스는 좀 안 좋죠. 하이닉스가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네. 물론 삼성전자는 뭐 그렇게 큰 영향 안 받겠죠. 근데 어쨌든 이게 아마 엔비디아도 놀랬겠죠. 왜냐하면 저기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이런 데 유통상들이 있어요. 거기 정식 고객들이에요. 거기다 보내면 이 흔히 벤더라고 그러죠. 이 유통사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곳에 이걸 또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중국에는 판매하면 안 돼요. 근데 중국에 판매를 한 게 아마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수사까지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 사실을 지금 이제 미국 정부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 칩에 대해서 더더욱 강한 규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약간 저가 제품에는 규제가 안 들어가는데 미국 정부가 저가 엔비디아 제품까지 걸어버릴 수가 있어요. 웬만한 엔비디아 제품은 중국에 수출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죠. 그럼 엔비디아는 일단 실적 타격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국 매출 비중이 물론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10% 이상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좀 빠지게 된다면 엔비디아 주가에는 당연히 좀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불편한 이슈일 수는 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규제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제품 중에 일부가 그 대학교 연구실 같은 데 들어가나 봐요. 블랙엘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첨단 반도체가 만약에 대학교 연구실 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 다 분해해 가지고 또 연구하겠죠. 그러니까 이 결국 연구를 하게 되면 또 나중에 이 카피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물론 쉽게 카피할 수 없는 제품이지만 그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딥시크가 어쨌든 엔비디아 칩을 이용 안 한 건 아니거든요. 저가 칩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뉴스를 보니까 저가 칩이 아니라 최신 칩 이용한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불법으로 유통됐다는 거니까. 그래서 미국 정부의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 같고, 근데 미국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면 삼성한테는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중국의 CXMT라는 경쟁자가 무섭게 치고 오르고 있는데 여기를 미국이 지금 규제 안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삼성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규제할 가능성도 우리가 이제 한번 염두를 해볼 필요는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의 칼날이 CXMT까지 만약에 번진다면 이건 삼성전자한테 상당한 또 호재가 될 수 있고 CXMT가 생산을 못하면 당연히 이거 하이닉스도 좋아요. 공급이 당연히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한테는 좀 좋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만 아직은 확정된 건 없으니까 후속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앞으로 계속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얘기가 나왔으면 또 TSMC 어제도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대규모 미국 투자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로 발표를 했는데 이제 뭐 트럼프의 관세 위협을 좀 모면해 보고자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삼성전자는 또 어떻게 될까요? 그 TSMC 이제 그 CEO가 트럼프와 면담에서 공장 짓겠다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1,000억 달러. 그러니까 기존에 650억 달러 이미 투자를 했는데 1,000억 달러 이제 하게 되니까 결국 이제 관세에 굴복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트럼프가 굉장히 좋아하겠죠. 예,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관세는 정말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단어 같다. 이게 정확히 들어맞는 그 현상이 나와버렸죠. 관세로 위협하니까 알아서 지금 1,000억 달러 투자해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TSMC CEO는 뭐라고 했냐면 기자회견에서 나중에 이제 그런 관세 얘기는 안 하고 미국에 고객이 많으니까 그래서 투자하는 거다. 근데 되게 이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에 공장 지으면요 인건비도 많이 들지만 기술이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술 유출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만에 거의 핵심 공장 다 갖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쪽으로 빼는 순간 기술 유출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어서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했다는 건 트럼프의 저는 압박에 결국 굴복했다. 이렇게밖에 좀 볼 수 없는 그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근데 삼성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난감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TSMC가 미국에 또 공장을 짓는 순간 고객은 또 TSMC로 집중되겠죠. 삼성도 지금 미국에 공장 지어놨잖아요. 고객이 없어요. 지어놨는데 공장 가동이 잘 안 되는 게 많은 미국의 기업들이 고객을 확보할 줄 알았는데 아직은 확보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 되게 지금 힘든 상황이고 어쨌든 삼성전자 지금 파운드리에서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압박도 받을 수 있죠. 트럼프가 야 삼성은 투자 안 하나? 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럼 삼성 입장에선 근데 투자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모험을 또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또 지었어요. 고객이 또 없어요. 그럼 이건 정말 큰일 나는 문제예요. 예,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엔 삼성이 투자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TSMC는 미국 기업으로부터 돈 많이 벌잖아요. 네. 근데 삼성은 아니에요. 삼성은 파운드리에서 적자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트럼프가 그렇다고 삼성한테 크게 압박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삼성은 파운드리에선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TSMC랑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삼성은 좀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걸고 넘어지지 않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바라는 마음이에요. 왜냐면 적자거든요. 미국 고객이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너네들 미국에서 돈 많이 번 거 아니냐. 그 논리에는 삼성은 잘 안 맞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예. 오히려 그런 부분을 좀 널리 알려야 네.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유럽 얘기도 오늘 하나 더 짚어볼 텐데, 이 자동차 기업 지원하기 위한 액션 플랜 발표. 이 내용은 정확하게 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의 여파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제 액션 플랜의 주요 내용은 이제 유럽의 자동차 회사 지원하는 이제 그 플랜 계획입니다. 그래서 강제성이 없는 건 좀 아쉬워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게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해라는 그런 내용이고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나왔던 것 중에 이제 핵심은 배터리나 이제 이런 거를 유럽 내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유럽 내에서 그러면은 보조금 같은 걸 좀 지원을 하겠다.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한테는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LG랑 삼성하고 SK가 다 저기 유럽에 공장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중국보다는 유리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친환경 차량 있죠. 전기차. 여기에 대해서도 그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유럽 전체 신차 판매의 60%가 법인 차량이에요. 법인 차량을 만약에 전기차로 만들면 지원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호적이고, 또 저소득층이 친환경 차량 구매할 때 이게 저소득층을 위한 친환경 차량 구매 지원 정책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어쨌든 전기차를 많이 판매하면 판매할수록 유리한 법안, 그러니까 정책들이죠.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게 이산화탄소 배출을 이제 올해 줄여야 됩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그래서 내연기관 차를 많이 팔면 탄소 배출이 늘잖아요. 전기차 많이 팔면 줄이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전기차를 팔게 만드는 이제 법안인데, 네. 요거를 올해부터 시행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게 작년까지는 뭐 탄소 배출량이 제가 알기로는 100g이 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90g대로 줄거든요. 그럼 전기차 더 팔아야죠. 1년 단위였어요, 원래는. 근데 이게 아니라 3년 합쳐서 하겠대요. 이거를 3년 동안 합쳐서,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90g만 배출해야 되는데 올해 만약에 100g 나왔죠. 그럼 원래 들어오면 벌금 내야 돼요. 근데 이거를 3년 합치면 네. 올해 100g 하고? 넘어도 벌금 안 내는 네. 거예요. 이 유연성을 좀 대신 준 거예요. 다음에 줄이면 되니까. 예.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 전기차 전환 속도가 느려질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좀 아쉬울 수 있어서, 요거 이제 발표되고 나서는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 주가가 좀 그날 좀 빠졌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나쁘게 보진 않아요. 물론 좀 아쉬울 수 있지만 방향은 똑같아요. 3년, 올해 만약에 늦으면요, 뒤에. 내년부터는 빨리 달려가야 돼요. 그럼 내년에는 더 급증할 수가 있어요. 올해 늦어진 만큼 내년에는 무조건 해야 돼요. 왜냐하면 3년치거든요. 이게 바뀌는 건 아니고 3년 안에 무조건 낮춰야 됩니다. 그럼 전기차 판매해야 되는 그 방향 자체는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악재로 보지 마시고, 너무 단기적으로 아쉬울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달라지는 건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유럽의 자율주행차 연합을 설립하겠대요. 자율주행차 사업도 더 빨리 좀 진행을 하겠다. 그럼 우리나라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도 수혜를 또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유럽 정책은 강제성이 좀 없어서 아쉽지만 방향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한테도 상당히 우호적인 정책들이 좀 많이 들어가서 한국 배터리 회사들에 대해서 뭐 이 어떤 액션 플랜 때문에 나쁘게 보시는 게 아니라 결국 방향성은 바뀌는구나,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액션 플랜이었다라고 저는 큰 생각합니다. 방향성에는 오히려 변화가 없다. 네, 계속 변화는 그렇게, 없는 거죠. 네, 가는 걸로. 지금 늦춘 만큼 나중엔 더 빨리 해야 되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약간 조선모사 같은 네. 느낌이에요. 그 우리나라 이제 요즘 정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은데, 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지갑을 열었던 종목이 화장품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의류,
그러니까 결국 K뷰티 열풍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근데 막상 화장품 주들을 보면은 주가가 예전 같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면은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화장품 회사들이 작년에 참 좋았는데 맞아요. 작년 이제 이맘때 말부터 정말 좋았는데.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또 한국 와서 돈도 많이 쓰지만 화장품을 거의 다 이제 사용하니까 그래서 이 화장품 업체 전체 결제 금액 중에 22%나 될 정도로 지금 압도적인 상황인데 결국 한국의 화장품 수요가 저는 줄었다라기보다는 이 안에서 화장품주들의 좀 주가 부진한 건 특히 미국인데 미국의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브랜드들끼리. 막 이 인디 브랜드는 어쨌든 너무나 많은데 네. 사람들의 선택지가 늘어나니까 하나에 종속 안 하고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니까 충성 고객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정말 독보적인 어떤 브랜드는 또 있어요. 있긴 있지만 너무나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브랜드 회사들은 좀 힘든 상황인데 근데 여기서 그러면 좋은 회사는 ODM이죠. 이걸 주문 제작 그렇겠죠. 해주는. 네. 근데 ODM도 옛날에는 중소 ODM도 좋았는데 지금은 집중되는 게 대형 두 개사로 집중되고 있대요. 지금은 왜냐하면 그 한 이제 그 애널리스트 분께서 이제 쓴 보고서를 봤는데 대형 ODM 우리나라 이제 코스맥스랑 한국콜마 있잖아요. 이 회사들이 이제 주문은 많은데 생산 능력이 좀 부족했나 봐요. 근데 이게 이제 증설이 끝난 거예요. 이제 여력이 확 는 거죠. 그러면 더욱더 많은 브랜드 회사들이 대형사에 계속 집중을 한대요. 여기가 어쨌든 이제 대규모로 잘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이들 주가는 또 괜찮아요. 대형 ODM사는. 최근에 코스맥스는 또 신고가 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어쨌든 이 화장품 내에서 이제 점점 온도차가 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브랜드 회사보다는 대형 ODM 2사가 지금은 더 좋은 분위기고 또 한 가지가 중국 비중이 높았던 회사들 있잖아요. 몇 년간 너무 힘들었죠. 중국이 안 좋으니까. 근데 최근에 중국이 좀 바뀌고 있대요. 중국 소비 부양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이 영업하던 대형 브랜드사들이 구조조정을 몇 년간 해놨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턴어라운드 하면 중국 비중 높은 회사들도 이제 좀 최악을 지났으니까 이 대표적인 회사가 아모레퍼시픽 같은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화장품 시장이 뭔가 좀 작년과 다르게 약간의 변화는 생겼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주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연일 급락 중인데 이 약세가 지속될지 그렇다면 또 유가 약세로 수혜를 보는 주식들은 어떤 게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유가가 오르겠지만 유가 약세는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트럼프가 어쨌든 떨어뜨리려고 지금 갖은 노력을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본국에서 규제 풀어가지고 원유 생산 늘리고 있죠. 거기다 알래스카까지 개발하겠다. 그럼 공급 또 늘어나는 거죠.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만약에 끝나면 원유 공급 늘겠죠. 왜냐하면 러시아 제재를 풀 거거든요. 그럼 러시아 물량이 쏟아져 나오겠죠. 이 부분도 있고 얼마 전에 오펙 플러스가 예상을 깨고 지금 감산하잖아요. 이 감산폭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예상보다 더 줄여요. 그러면 증산하는 거죠. 오펙도 증산 들어가요. 예, 이 요인들이 어쨌든 물론 이제 경기 침체 우려까지 나오다 보니까 원유 수요도 좀 줄 수 있지 않냐. 이러다 보니까 원유에 지금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지금 6개월 만에 최저치로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 요인들이 일시적인 요인이 아니잖아요. 구조적인 요인이니까 유가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인다. 그래서 유가 하단은 아직은 더 우리가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유 가격 약세 쪽으로 좀 우리는 바라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유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경제는 당연히 좋고요. 네. 비용이 줄고 또 대표적으로 석유화, 해운, 항공업종에는 비용 부담이 많이 줄고 그럼 많은 기업들이 원유가 값이 떨어지면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원유값의 하락은 경제 전반에 어쨌든 비용 부담을 줄이고 금리를 또 떨어뜨릴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는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소식도 이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홈플러스에 대출을 해준 금융 업종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경쟁사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고 이것도 짚어볼까요? 그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 D등급까지 하향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지금 상황이죠. 근데 그래서 단기 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회생 절차를 이제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개시 결정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되면 금융채권 상환이 일단 유예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은 유예되면 이제 안 갚아도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그 이제 회생 절차를 이제 그 개시를 좀 한다고 결정이 됐고 홈플러스가 이렇게 된 상황은 뭐냐면
이 할인마트점이 지금 예전보다 지금 영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손실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3년도 데이터만 나와서 영업 손실이 1994억 원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러니까 연간 2천억씩 지금 까먹는 거예요. 예. 요거 5년만 되면 1조가 날아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연간 2천억 적자는 이거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예. 그리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충격파가 큰데 일단 이제 금융권의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이 대출해 준 게 한 1,100억 정도.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세 개 은행이 또 나눠져 있어서 은행권 전체의 0.01%밖에 안 돼요. 대출 총액에. 그래서 은행권은 설사 이게 다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큰 영향 없는데 문제는 메리츠 금융지주예요. 메리츠 금융지주가 1.2조 원을 빌려줬나 봐요. 이거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근데 이게 일단 선순위라서 만약에 자산을 이제 매각을 하게 되면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으니까 메리츠 금융지주에도 큰 피해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과연 만약에 정말 최악의 상황이 닥쳐서 홈플러스 점포를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 그걸 누가 사줄 거냐 이거에 대한 좀 물음표는 사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을 좀 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홈플러스가 이거 회생 절차를 개시한다고 영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영업은 다 정상적으로 합니다. 하긴 하는데 제일 문제가 그거거든요. 여기가 이제 127개 매장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납품업체들이 납품을 안 해버릴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이렇게 위험해지면 만약에 LG전자가 여기다 가전제품을 이제 납품을 해야 되는데 납품했는데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좀 불안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납품업체들 몇 곳이 지금 납품을 중단했다라는 그런 기사까지 나오고 그러면 소비자들도 여기 발길을 이제 돌려버리거든요. 안 가게 되고 차라리 옆에 이마트를 가게 되겠죠. 그래서 좀 큰 피해를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결국 매장 운영을 정상화하려면 납품업체들이 정상적으로 물건을 납품할 수 있는 이걸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아까 속보를 잠깐 봤는데 LG전자 설득을 한 것 같더라고요. LG전자는 뭐 정상적으로 납품하겠다. 그 기사가 나오긴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일 문제는 어쨌든 납품업체들이 여기에 정상적으로 납품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소비자들도 계속 오는 거지. 납품업체들이 계속 발 빼잖아요. 그럼 안 가고 장사가 안 되면 어떡하죠? 당연히 폐쇄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영업을 떠나서 지금 제일 문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결할 건지 이 부분이 좀 제일 중요하다. 근데 또 주식시장은 어쨌든 이제 좀 잔인한 시장이죠. 남이 또 이렇게 안 되면 한편에선 또 수혜를 보죠. 그 실제로 이마트 롯데쇼핑 주가 급등해 버렸어요. 이 뉴스 진짜 잔인하네요. 이마트는 어쨌든 만약에 홈플러스가 이렇게 어려워지면 뭐 반사이익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상황에서. 그래서 주가가 그걸 반영하면서 이마트가 요즘에 좀 분위기는 오히려 또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어쨌든 홈플러스 문제가 잘 해결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2만 명이 여기 근무를 한대요. 만약에 잘못되면 고용 문제가 생기고 우리 소비 경기는 더 침체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홈플러스는 국내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좀 해결이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게요. 잘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주간 그 상승률 업종 본 거 가운데도 있었는데 이제 건설 쪽, 건설 기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해 정말 건설 쪽은 너무너무 힘든 그런 업계였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서요. 이렇게 반전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주식시장이라는 게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영원한 게 없어요. 영원히 좋은 것도 영원한 없는데 승자도 없고 영원한 패자도 없어요. 작년에 이제 건설주를 바라보는 시각은 여긴 영원한 패자다. 부동산 좋아지겠냐, 뭐 PF 문제도 있죠. 뭐 마치 그 끝났다는 인식이 너무 강했거든요. 네. 막 실적도 안 좋았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 들어와서 완전 반전 스토리가 나오고 있는 게 조선주 주가 이 건설주 주가가 연일 급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올라가는 이유는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부진으로 주가 싼 거, 요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금리가 많이 떨어졌죠. 네, 근데 금리 더 낮추겠죠. 이게 있고 정부가 얼마 전에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했잖아요. 일부 지역 뭐 잠실이나 청담이나 삼성 이런 데 해제하니까 아파트 가격이 실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재건축이 빨라질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서울 지역의 일부 아파트 가격이 신고가를 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원가 부담이 많이 해소됐어요. 3년 전에 그때 자재비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수주했던 물량들이 이제 건설하면서 자재비가 너무 올라가니까 그게 원가 다 떠안거든요. 그래서 손실이 커졌는데 그 수주 물량들이 많이 이제 해소가 됐어요.
그럼 이제 원가가 낮아지면 이익은 증가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있고 또 3년간 착공이 부진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아마 착공이 늘 거란 얘기가 있고 네. 서울에서 이렇게 규제가 풀어지면 어쨌든 건설사는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착공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 부분도 있고요. 또 지방주택은 안 좋지만 정부가 이제 이런 시각들이 좀 있어요. 아니 서울만 이렇게 아파트 값이 오르면 지방은 지금 안 좋잖아요. 그럼 정부가 언젠간 지방에도 좀 온기를 확산시키지 않겠냐. 이 기대감까지 있어서 좋고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까지도. 당연히 이건 건설주의 좋은 재료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이게 정말 작년에는 온갖 악재가 다 나왔는데 올해는 또 완전히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는 거 좋은 보면 호재들이 네. 그래서 연초부터. 이게 근데 이제 우리가 판단할 게 이게 일시적인지 구조적인지 봐야 되잖아요. 일회성이면 그냥 맞아요. 올랐을 때 팔아야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싸서 올라간 거 말고는 다 좀 구조적인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건설주들이 여기서 일회성 상승은 저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회성 상승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결국 일시적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이유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 발견된다. 있는 분위기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연미사님께서 선정해 주신 일요일 순서 보고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예, 현대차증권의 강동진, 광민정, 김성훈 연구원님이 미국 LNG가 온다는 이제 보고서인데 우리 LNG 하면 항상 조선주 많이 떠오르지만 여기 키포인트는 그게 아니고요. 저도 이제 이 보고서 보면서 새로운 내용을 좀 공부해서 되게 좋았는데 미국에서 천연가스 수요가 많잖아요. 이걸 가지고 뭐를 하죠? 발전소 돌리죠. 예, 트럼프가 그걸 원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남는 물량을 어디로 보내죠? 트럼프는 수출하겠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막 이 프로젝트도 막 승인을 하고 있고 수출할 수 있는 알래스카도 지금 개발하려는 게 알래스카에서 그거 만들어서 한국과 일본에 수출하겠다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수출을 하는데 미국산 LNG가 좀 다른 게 하나 있대요. 보통 중동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진 LNG는 계약을 맺고 한국에 만약에 오게 되면 그냥 한국에 그대로 옵니다. 네. 가격도 안 변해요. 그대로 이제 이게 안정적으로 유지돼서 끝. 미국산은 되게 독특하대요. 그래요? 그냥 가다가 팔아버릴 수도 있대요. 에? 유동적이래요. 그러니까 진짜 완전 보따리상 같은 거죠. 저도 이 얘기 듣고 이게 맞나? 다 그런 건 아닌데 물론 계약 맺고 오는 물량도 있는데 이 중에 일부 물량은요. 중간에 만약에 LNG를 미국에서 $100에 샀어요. 150달러가 됐어요. 한 달 지났는데 한국에 오기도 전에 이걸 중간에 다른 데 팔아버릴 수도 있대요.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인 거예요. 네, 제가 계약 조건인데 보고서 보니까 되게 유연하고 하다고 그 목적지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꼭 한국에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가다가 그럼 판매자 우위 시장이네요. 판매자가 좋은 거죠. 근데 물론 반대 현상은 LNG 값이 떨어지면 또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네. 시장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 되게 좀 독특한 케이스인데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본도 그렇고 LNG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네. 전 세계 수입 중에 그러니까 저장 용량 1위가 일본이고요. 한국이 3위거든요. LNG 저장을 많이 하는데 그럼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미국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도 미국에서 LNG 많이 수입하겠죠. 그럼 무역 상사 회사들이 미국에 LNG를 사요. 사서 일단 싼 값에 사놓은 다음에 저장해 놓습니다. LNG 값 오르면 다른 나라에 파는 거. 예를 들면 동남아 같은데 팔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그런 이제 무역 중개상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포스코 인터란 기업이 그런 사업을 좀 예전부터 좀 했었던 것도 같은데 어쨌든 이제 포스코 인터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갑자기 최근에 급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워런 버핏이 얼마 전에 일본 상사 주식 사겠다고 했잖아요. 더 사겠다. 일본 무역 상사가 이런 역할을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워런 버핏은 또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보고서 보면서 아 워런 버핏이 또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일본 무역 상사를 좀 샀나 보구나. 그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LNG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일본도 수입을 하겠지만 이게 이제 미국산 LNG의 독특한 점, 네. 중간에 무역을 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 때문에 이게 중동산과 좀 차이점이다. 네, 이 부분 때문에 무역 상사가 할 일이 많아지겠구나. 그리고 이런 걸 받아서 저장하는 회사들도 수혜를 받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쨌든 포스코 인터 같은 무역 상사, 또 한국에는 SK 이노베이션이 있어요. SK ENS가 요 관련된 기업이고 그래서 요 두 개 기업을 일단 좀 관심 종목으로 꼽아 주셨고 또 미국에서 LNG를 이제 그 시추하잖아요. LNG 액화도 하고 이럴 때 관련한 플랜트 기자재 업체로 성광밴드 그리고 S&T 에너지를 꼽아 주셨으니까 워낙 좀 긴 내용이 보고서지만 좀 미국산 LNG의 좀 독특한 점 여기서 무역 상사나 이걸 중개해서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게 좀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한번 뭐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배움이 있는 배움이 함께하는 연물리의 비밀노트 오늘 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자, 투자 관련 아이디어도 얻어보셨길 바라고 또 세상을 보는 눈도 키워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